네, 안녕하세요. 지금 러시아가 원유 생산 능력이 폭망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새 이제 유가가 좀 오르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런 거랑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3월 1일에 79.97달러였는데 한 달 후에는 이제 85.22달러. 한 달 사이에 약 6% 정도 상승했다고 보입니다. 기존의 그 감산 효과가 컸어요. 21년 대비해서 지금 일 한 450만 배럴 정도 감산되고 있거든요. 오펙이 이제 사우디가 주도해서 22년에 200만 배럴을 감산했고, 그때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한테 너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23년에도 사우디가 주도로 100만 배럴을 감산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또 사우디가 100만 배럴, 러시아가 5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해서 450만 배럴이 지금 감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2, 4분기부터 그러니까 4월, 5월, 6월에 걸쳐 가지고 차례로 올려서 6월 말이 되면 하루에 한 47만 1천 배럴 정도를 더 감산하겠다라고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펙과 지금 보조를 맞추려고 러시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나, 혹은 러시아 석유 산업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건가, 이런 이제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정이 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까닭은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그 러시아의 그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유가스 쪽의 수출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감산할 군번이 아니거든요. 이 검은색은 석탄이고요. 연한 미색은 액화천연가스 LNG입니다. 그리고 짙은 미색은 파이프라인 천연가스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붉은색 계열은 해양석유의 정제 제품입니다. 그리고 푸른색 계열은 원유 파이프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짙은 청색은 해양 원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보시면은 아무튼 간에 22년에는 하루에 약 12억 5천만 유로 정도를 매출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24년 1분기 한 1년 지나서는 반토막 나서 6억 5천만 유로 정도밖에 매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감산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냐? 오늘 그걸 좀 짚어보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군사 지정학적인 의미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정제유 공장 폭격 때문이냐? 정제유 공장이 러시아가 이제 정제유도 수출하고 원유도 수출하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원유 수출 감산은 이건 우크라 공격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우크라는 정제유 공장과 그러니까 정유시설과 정유저장고 쪽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유가 잘 안 되면 원유는 더 수출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유 수출을 지금 줄이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꼭 정유시설뿐만이 아니라 유전에서도 불이 자주 나고, 이런 불들이 원래는 뭐 유전이라는 게 항상 불을 끼고 사는 데니까 이런 불들이 빨리빨리 진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한없이 늘어지니까 야, 이게 화재 관리 노하우가 이거 없어진 거 아니냐, 지금 러시아가 그런 얘기들이 돌아요. 이제 대서양위원회 같은 데서는 우크라이나는 아주 효과적인 비대칭 전술을 찾아낸 것 같다. 그래서 이 장거리 드론으로 크레물린 체제의 재정 생명줄을 공격하고 있다. 정유 공장과 정유 제품 저장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1월 러시아의 해양 석유 정제품 수출, 그러니까 정유된 기름 수출은 8.6% 감소했다. 그래서 1월 수출 물량은 1,080만 톤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이게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서방 기술과 부품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구가 엄청 늦어질 것이다. 굉장히 아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러시아가 이 석유 생산 인프라가
흔들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 서방의 기술과 부품이 차단됐습니다. 그때부터 한 2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분야에서는 중국 역시 기술 부품이 서방 솔루션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석유화학단지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고급진 그런 밸브를 쓰는데 밸브 하나가 뭐 100만 달러, 200만 달러 합니다. 밸브 하나가 파이프 이렇게 거대한 파이프 지나가는 거 중간에 작동하는 밸브가 수십억씩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직접 안 만들거든요. 우리나라가 기계 공급이 좀 발달해 있어도 안 만듭니다. 서방 솔루션들을 쓴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요. 핵심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 유정의 특징이 이게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 때부터 석유를 캔대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그 극지방이나 뭐 시베리아 같은 데 많고 우랄 산맥 넘어서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고 역사가 오래되고 그래서 러시아 유정들은 이 초고급 기술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방의 기술과 부품이 끊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나왔던 전망이 뭐냐면 이렇게 서방의 기술과 부품이 끊기면 약 2년 정도 지나면 가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년이니까 지금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러시아 석유의 생산 인프라 자체가 흔들거리고 있지 않냐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물론 얼핏 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그러한 그 보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 보도 이게 이제 올해 1월 10일 기사인데 제목만 보면 마치 반대되는 것 같아. 러시아의 그러니까 시추공 구멍 뚫는 그 작업이 엄청나게 활발해서 이게 뭐 서방이 제재를 가해도 끄떡없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냐. 뭐 제목이 그래요. 근데 가만히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게 이제 2023년에 이 구멍 뚫는 거를 러시아가 무려 28,100km 총연장 그렇게 구멍을 뚫었단 말이에요. 시추공을. 그리고 이게 소련 붕괴 이후 최대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소련이 기술이 딸리니까 그걸 양띠기로 막 그냥 쏟아 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기존에 원래는 기존 구멍에서 아주 알뜰살뜰하게 그걸 유지하면서 다 뽑아 먹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없으니까 미친 듯이 새 구멍 뚫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실 때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편 타임스 같은 경우에 기사 제목을 보면 러시아는 천연가스 액화 시설 등에 있어 서방 기술 종속을 벗어나려 발버둥 치고 있다. 5월 4일 기사예요, 작년에. 그럼 마치 제목만 보면 천연가스 액화 그 공장 그거를 러시아가 자체 기술 혹은 뭐 중국 기술 같은 걸로 어떻게 해보려는 모양이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 기사의 어감을 보면 행간을 보면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어떤 기사가 났는데 중국이 3나노 칩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이 나오면 그냥 얼핏 보면 야 중국이 3나노 칩 개발에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보지만 이게 그 언론사라는 게 짓궂은 데가 있어서 실제 행간은 뭐냐면 쟤들 3나노 칩 만들겠다고 뭐 떠들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 이런 행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가 서방 기술, 서방에 대한 석유가스 분야의 기술 종속을 벗어나려 뭐뭐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을 볼 때는 제목에서 얼핏 느낌 말고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러시아가 이 원유 생산 기술 종속의 역사가 깁니다. 이 1970년대 소련 시절에는 소련의 그 원유 생산이 굉장히 장밋빛이었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70년대에 두 번의 오일 쇼크 때 대한민국은 골로 갈 뻔했습니다. 그때 소련은 떼돈을 벌었죠. 73년도에 욤키프르 전쟁에서는 그 북한도 아랍편에 참전했죠. 쿠바도 참전하고. 그때 이제 그 아랍 쪽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 서방 까부는데 너희 한번 뜨거운 맛을 봐봐라. 그래가지고 이 원유 공급을 잠가 걸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때 소련은 까딱 없었어요. 그 당시에 70년대 소련 저거 보세요. 기본적으로 1100만
피크 때 1,300만 배럴입니다.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과 공산권, 위성국가를 거린 공산권은 이건 마르고 닳도록 유지될 수 있는 체제처럼 받아들여질 때예요. 원유 생산 정점이 그 당시엔 1,300만 배럴이었고요. 그로부터 불과 70년대 말인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5, 6년밖에 안 돼서 그게 하루에 650만 배럴을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확 화려하게 꽃을 필 때는 조금 기분이 쎄한 걸 느껴야 돼요. 중국이 그랬잖아. 마치 이제 서방 다 따라잡은 듯이 뭐 미국 다 따라잡은 듯이 막 그냥 꽃을 피워서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폭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소련의 원유도 70년대 말에 그렇게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80년대 중반에 이게 폭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폭망합니다. 이게 저유가 시대가 한 15년 가거든요.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역오일 쇼크죠. 저유가 시대입니다. 뭐 말하자면 요즘으로 환산을 했을 때에 뭐 40불, 50불 수준이니까 뭐 못 당해내는 거죠. 그 당시 기술 수준 가지고는. 그래서 이게 소련 공산권 붕괴의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1991년에 소련이 자빠지죠. 그리고 러시아가 됐죠. 러시아가 되니까 이제 공산권은 그때 전에는 공산권은 자기들끼리 일종의 그 자급자족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따로 돌아갔어요. 제2세계라고 불렀죠. 그걸. 그러니까 자유시장권, 가트 체제를 제1세계, 양쪽 다 거래하는 데를 제3세계. 그래서 그게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라는 구별인데 이 소련이 이제 그 공산권 석유에서 소련 붕괴하고 나니까 러시아가 되니까 이제 세계시장 석유가 돼서 이게 오펙과 거래를 해야 돼요. 참고로 소련은 오펙 멤버는 아닌데요. 오펙 확대 회의, 오펙 플러스의 회원국입니다. 2010몇 년도에 그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가 그러니까 오펙과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 세계 석유 시장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90년대 이제 내팽개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다급하니까 이제 서방 기술을 대거 유입을 하죠. 90년대 이 가스 쪽은 먼저 갑니다. 80년대 미국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먼저 가요. 이 독일, 일본, 프랑스가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 가스에 그 파이프라인 깔아가지고 유럽으로 빼는 거를 같이 작업을 하죠. 그래서 1990년대 러시아 석유 부문에 서방 기술이 대거 유입이 되고 그 후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해서 2010년에는 하루 한 1,100만 배럴 정도 되는 소련 시절을 회복을 하죠. 이 지금 사진은 오른쪽에 그 젊고 핸섬한 아저씨가 저게 빌 클린턴이에요. 저게 1994년 1월 미국을 이제 그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빌 클린턴이 색소폰 연주를 했죠. 그 사진입니다. 재밌는 사진이죠. 그러니까 이제 화기애애진 거예요. 러시아가 먹고 살으라고 이제 이제 서방의 석유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부품이 이제 마구 밀려 들어간 게 1990년대 일입니다. 그래서 원유 생산의 기술은 완전히 종속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국에 메꿔주질 못해요. 자, 그럼 이제 2년 동안 거기에 기술과 부품이 공급이 안 되니까 뭐 동류 전환, 이 밸브 빼서 저 밸브 받고 뭐 이런 짓을 했다 그래도 이제 버틸 때만큼 버틴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석유가스 인프라가 이제 박살이 계속 난다라는 그 추정이 맞을 텐데 이렇게 깔아앉는 게 계속이 되면 푸틴도 좀 많이 위험해지는 거죠. 푸틴이 갈 길이 없죠. 예. 그 러시아가 천연가스 석유의 패권국 지위에서 아마 결정타를 맞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이 러시아는 오펙 두목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살벌한 카르텔 게임 해야 되는데 저 카르텔 게임이 엄청 살벌한 거예요. 마피아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문서에 도장 찍고 뭐 인감 도장 찍고 인감 증명 떼가지고 합니까? 결국 힘과 총과 사람 죽이는 기술로 하는 거잖아요. 카르텔도 똑같아요. 저기서는 무슨 게임을 하는 거냐면 감산 증산 조절 능력입니다. 사우디가 무서운 게 양도 많지만 그 유정이 아주 양질이어서 감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증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 유정이 질이 떨어지면요. 감산을 함부로 하게 되면 유정을 망쳐요. 지금 러시아가 유정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못 뽑아 올리니까 그 뽑아낸 그
동공에 이상한 게 끼어들어서 유정 자체가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사우디가 그 천혜의 조건인 게 유정이 그 구조가 잘 잡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증산이 자유로워요. 사우디가. 그러니까 이제 야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나 증산할까 임마. 누가 죽나 볼까? 그다음에 너 착해졌네. 내 말 들었네. 그러면 이제 감산해서 우리 돈 좀 더 벌지. 서로 감산해. 근데 네가 좀 더 감산해야겠다. 이런 게임에 이게 무지하게 살벌한 게임입니다. 이 카르텔 게임이. 근데 이제 러시아가 생산시설이 박살이 나서 생산량이 줄어들면 러시아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은 시설을 풀가동하는 거 외에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수가 돼버리는 거지 생산량 자체가. 그 상수는 뭐에서 규정되냐? 망가져가는 생산시설 인프라에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산 증산을 조절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하루에 뭐 300만을 내든 600만을 내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미 그냥 정해진 상수야. 그냥 고깃덩어리예요. 그럼 사우디가 이렇게 말하는 날이 와요. 러시아 우리 그 형제들 말이에요. 예. 그 요새 보니까 생산하시는 것도 좀 버겁다며. 뭐 생산이 버거운 김에 조금 더 감산하시지. 이때까지 내가 그래도 그 미국한테 욕 엄청 받아 처먹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러시아가 버티는데 도움이 좀 됐잖아. 이제 러시아가 좀 도리를 다할 때가 됐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살벌한 게임입니다. 그 말 안 들으면 증산해가지고 공급과잉 시켜가지고 문 닫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러시아의 운명은 또 푸틴의 운명은 빈살만의 손에 있는 거예요. 푸틴 날아가고 나서도. 저게 유정 이런 게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감증산 게임에 자유자재로 대응할 능력이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사우디 손에 있다고 봐야겠죠. 예. 푸틴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이 지경 되면 날아가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푸틴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크라 혹은 푸틴이 그 위치에 있는 동안에는 우크라에서 발을 못 빼잖아요. 우리 6.25만 봐도 그렇거든요. 6.25 때는 소련이 그렇게 깊게 관계 안 했지만 스탈린이 죽고 나서야 휴전이 성립했죠. 죽은 지 한 3, 4개월 만에 성립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수출이 감소하는 와중 속에 중국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2023년에 수출은 28.3%가 감소해서 4,251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수출이. 그리고 근데 유럽에 대한 수출은 22년 대비 22년도 많이 감소했는데 거기서 또 68%가 또 감소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대한 수출은 849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20%도 안 되는 거죠. 849억 달러니까 20%면 딱 830억 달러가 20%니까 딱 20% 정도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이 22년도에도 많이 늘었는데 23년도도 또 그 베이스 대비해서 또 26%나 급증해서 무려 2,400억 달러예요. 그럼 전체 수출의 56%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됐을걸요. 자기 수출의 56%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거대한 제국이고 석유와 자원과 무기가 넘쳐나는 제국인데 결국은 중국 식민지가 되는 중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참 푸틴이 나라를 들어먹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중국은 웃고 있냐? 아닙니다.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죠. 예, 푸틴 저거 결국은 없어져요. 예. 푸틴이 없어지고 뭐 땅속으로 없어지던 별장 속 별장으로 물러나앉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없어져야 우크라이나가 정리가 돼. 어떤 식이든지 간에. 그 우크라이나 유럽이 러시아 또 미국이 러시아를 딱 물은 그 이빨을 안 놔준단 말이에요. 너 해봐 임마 해봐 하고 안 놔주는 거예요. 손을 잘라야지. 그 손의 이름이 푸틴이에요. 푸틴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게 러시아가 뭐 퇴각을 하고 혹은 뭐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딜이 쳐지고 언젠간 일어나고 말 일인데 지금이야 당장 뭐 러시아에 물건 많이 팔고 수출 많이 해서 좋지 중국이.
눈앞에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가 이제 그게 뭐 3개월 후냐 6개월 후냐 1년 후냐 2년 후냐 이게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거라고요. 그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색깔 혁명보다 더 심각한 정치 심리적 충격이 중국 14억 인구를 덮치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어떻게든 푸틴 체제가 유지돼야 된다. 그게 지금 중국의 제1공안 목표, 제1국제전략 목표가 돼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